좋아. 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이죠. 아침. 여러분들이 어제? 올렸던 방송을 이제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방송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서 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요. 민족문화 발달, 사림의 정치, 그리고 성리학적인 질서 확립 등등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고려 때 보면 역사책이 되게 쿨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역사 시간에. 고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맨 앞에 고려의 왕, 그다음 건국, 그다음에 왕들, 업적,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 있던 그 중요한 사건이나 그다음에 뭐 중앙 정치, 지방 제도, 그리고 뭐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나요. 쿨하게. 그 뭐랄까, 역사 순서에 맞춰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제일 그 문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고려의 문화는 맨 마지막에 몰빵에서 한 번에 배웠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문화를 배우죠. 조선은. 그 이유가 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엄청나게 빨리 초반 러시를 하는 나라입니다. 초반에 다른 나라에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죠. 그거는 분야를 가리질 않는다고. 그 어떤 왕이 무엇을 했다, 어떤 왕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려는 진짜 딱 한 명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전을 시켜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 발전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벌써 문화를 배웁니다. 그 문화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조선의 문화,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 전기 문화의 핵심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건요, 한자가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표준어에 가까웠죠. 표준어는 아니구나. 표준 글자, 표준 문자. 예, 문자에 가까웠죠. 근데 한자로는 한글을 표현하기 되게 힘들거든. 그리고 플러스 일반 백성이 못 써요. 그래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그리고 창제한 다음에 충분한 그 연습 과정을 거쳐서 반포를 하게 되죠. 훈민정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임. 이게 약간 국뽕이고요. 우리가 역사라면서 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뽕, 또 하나는 4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 국뽕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역사를 공부할 땐요, 역덕이 되면 안 됩니다. 역사 덕후가 되는 순간 역사에 대한 냉정한 시선을 잃게 됩니다. 역사를 볼 땐 항상 중립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무조건 좋음. 그 사람은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너무 장점이 많으니까 단점을 무시하겠음.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 덕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몇을 제외하면 나머지는요, 역사는 흐름에 맞춰서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중립적을 유지하면서 배우시는 게 맞아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요, 훈민정음을 해석을 하면요, 훈민정음은 가장 완벽하게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있는 문자군요. 예, 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라고. 가장 우수한 언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거 너무
그거야. 우리나라 만세, 딴 나라 꺼정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가장 완벽한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들 조금 도와줬죠. 근데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드는 동안 애들한테 좀 그 거짓말을 합니다. 야, 나 중국어 공부 좀 하게, 이런 거 좀 찾아와라고 하면 집현전 학자들이 찾아다 줬죠. 그러면서 아유, 역시 우리 성구님은 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네. 그랬더니 갑자기 몇 년 지나가지고 야, 나 새로운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라고 얘기한 거죠. 애들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겠지. 그 세종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세종 말고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정말 천재였어요. 문종 그리고 그 며느리, 네, 이렇게 셋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언어는 한마디로 왕이 만든 거죠. 창조한 거죠.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왕은 독재를 하는 사람이죠. 그 어찌 보면 독재를 하는 사람에 가깝죠. 백성을 다스릴 때요. 백성이 똑똑하면 좋겠습니까? 멍청하면 좋겠습니까? 멍청하면 좋습니다. 백성이 멍청하다는 건요, 그만큼 정치가 쉬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권력이 독점하기 좋다는 소리지. 권력 독점에 유리하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 반대로 백성이 똑똑하면 정치할 때 많은 걸 고려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점을 할 수 없으니까 부패하기도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식 수준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한글이라는 걸 만들어서 백성들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그 당시 살아있던 그것을 우리는 애민정신이라고 그래요. 애민정신이 돋보인다. 이게 그냥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왕은 이런 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만든 거야. 그래서 애민정신이 돋보인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글의 특징은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훈민정음의 특징은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훈민정음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맞습니다. 네, 과학적이다가 맞는 이유는 나중에 국어 시간에 들으세요. 다 설명하려면은 아주 길어요. 내가 어저께도 말했어. 훈민정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막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고. 다음.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민족 문화 발달의 토대를 마련했지. 그리고 국문학이 발달을 합니다. 국문학의 발달에서 제일 처음 만든 건 용비어천가죠. 문학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왕들 만세라고 써있지만 용비어천가 자체가 굉장히 훈민정음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리고 일종의 테스트한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 외에 석보상절도 이슈됩니다.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것은 됐어. 알지 마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요, 서적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뭐 전부 훈민정음으로 쓴 건 아닌데, 그 훈민정음을 썼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도 있어요. 일단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자, 짧게 볼게요. 조선왕조실록이 있어요. 동국통감이 있죠. 고려사, 고려사절, 이런 것들이 역사서의 대표입니다. 뭐가 뭐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조선왕조실록은 당연히 중요해요. 역사서의 대표입니다. 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선에 대한 정보가 짱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가? 네,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책도 제목은 알아두세요. 시험에 섞여서 나오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뭐 설마 이런 거 나오겠어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드물게 한번 나오더라. 그래서 잘 봐놔. 그 다음에 지도와 지리서. 아까 전에 역사서가 있었는데, 역사서를 만든 이유는 그냥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역사서가 있으면요, 정당성이 생겨요. 우리가 조선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려에서 조선을 잘 이양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조선 전기는요 고려 때에 얻지 못했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성계는요 왕을 폐위하고 조선을 세운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왕에게 양도를 받은 형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결국은 조선을 세운 다음 그 전 왕을 죽여버려요. 공양왕이었거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려 속에서 살아와서 이성계를 납득을 못했지. 그래서 역사서가 필요했어. 그럼 지도와 지리서는요 그렇게 만든 나라 안에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를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런 지도는 팔도도, 팔도지리지, 동국여지, 승람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훈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름 되게 짱길지. 훈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름이 긴 만큼 굉장히 오래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가 다 그려져 있는 지도. 그것이 바로 훈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근데 우리는 중국 외에 딴 나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세계의 중심에 크다랗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훈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지도죠. 그 다음 의례서가 있습니다. 뭐야 이건? 네, 의례서가 있어요. 의례서라고 하는 것은 유교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국조오례의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가 있습니다. 국조오례에는 국가에 있는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하는 방법 적혀 있는 거예요. 뭐 태자 책봉식이라던가 등등등.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순서로 밟아야 되는지,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뭐 등등. 매년 1월 1일, 매년 설에는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써 있어요. 삼강행실도는요, 충신과 효자와 연려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게 삼강행실도입니다. 충신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신하들, 효자,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아들, 딸들. 여기 있는 자는 아들 자자긴 한데 그 효자, 효녀 이렇게 그래 쓰자. 네, 남녀 차별을 막아야지. 연려는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결혼을 안 해.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살아. 혹은 남편이 죽어가는데 남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혹은 남편이 행방불명됐는데 그 남편을 그리면서 열심히 남편을 오기를 기원을 하며 등등등등등. 남녀차별이죠. 남녀차별 맞습니다. 우리가 연려라고 하는 이 마인드 자체는 고려시대에 있던 게 아니야. 조선시대에서 생겼어요. 조선 전기까지는 그나마 이런 게 좀 희박했는데 뒤로 가면서 점점점 남녀에 대해서 차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 보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도 남녀 차별의 촉수 같은 거에 휘말려 있는 거지. 그래서 충신, 효자, 연려가 담겨있던 이 삼강행실도가 시작되면서 이런 책들이 펴지면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리학적 질서는 어쨌든 남성 위주죠. 가부장 제도지. 그 다음에 법전의 대표는요 조선경국전, 그리고 경제문감, 경제육전 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 법전 중에 짱은 뭐였어? 성종 때 만들었다 그랬어요. 경국대전이죠.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전인데 내용이 부실했어. 그래서 남은 걸로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경제자 들어있는 거 많지? 이렇게 경제, 여기도 경제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농서 하나밖에 없어. 농사직설. 고려 말에 있는 농업서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또 조선 후기 농업서도 안 배우기 때문에 이것만 배워가면 돼요. 농사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거야. 이 농사직설, 그 전에 있던 농업은요 중국에 있는 농업 기술을 우리가 대충 뭐 알고 있다 정도야. 중국에선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맞춰서 다시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게 농사직설이에요. 다음 의학서. 의학적인 발전은요 약제 언급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의 가장 결정적인 의학서인 동의보감이 탄생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슨 약을 써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산에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를 먹지 않고 그냥 병들어 죽고 그랬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약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써 있어. 그게 향약, 집선방, 향약, 뭐야 이건? 향약, 채취, 원령, 그리고 의박유치 같은 겁니다. 이 중 의박유치만 좀 생각해 보세요. 의박유치는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면 모든 얘기가 다 써있는 거였죠? 네, 의학서죠. 의학 백과사전이야. 이것저것 많이 써놓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적이 편찬이 돼 있던 것이 바로 조선 전기의 특징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시대에 남아있던 책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의 책이 남아있죠. 이것도 다 쓴 것도 아니야. 나중에 다 쓰면 진짜 깜짝 놀랄걸.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과학기술 발전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과학과 기술과 네, 문화, 얘기한 게 아닌가? 타이핑만 했나?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훈민정음 관련이면 이제 과학을 볼게요. 과학은요, 천문학이 극단적으로 발달했어요. 천문학은요, 그 전까지 우리가 쓰던 천문학은 중국 거를 사용했어요. 그걸 역법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서는 별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과학적 발달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하늘을 열심히 쳐다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혜성 같은 게 나타나면요, 그러면 나라가 잘못될 징조고요. 무지개 같은 게 뜨면은 그럼 사람들이 매우 놀라서 이제 큰 변괴가 닥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무튼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전부 다 나라의 흥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을 열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태조 때는요, 하늘 지도를 그렸어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리고 세종 때가 되면요, 혼천의와 간의를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했고요. 양부일구와 자경루를 만들어서 그 시간도 측정했고요. 추구기를 만들었죠. 이건 강우량 측정, 문종이 만들었죠. 그리고 역법서는 정확하게 천체 움직임을 계산하는 책이에요. 이걸 칠정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왕조실록에 보면 이 칠정서를 만들고 나니까 틀리는 게 없더라라고 할 정도예요. 이게 모두 세종 때의 업적입니다. 그다음 활자 인쇄술도 발달하는데요. 활자 인쇄술은 당연히 금속 활자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금속 활자라고 하는 거는 나무판에다가 그냥 대충 끼워 넣은 거라서 약간 부실했어요. 그거를 밀랍으로 녹이는 발상을 해놓은 것이 태종입니다. 태종의 개미자. 이렇게 그 블럭과 블럭 사이, 우리가 활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씩 분리하잖아, 글자를. 그거를 쫙 끼워가지고 만드는 거야. 만약에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데 큰 금속판에다가 책 내용을 새겼다고 해봐. 그럼 그 책 외엔 딴 거 못 찍죠? 하지만 그걸 그 단어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꽂을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 한 번 활자 만든 걸로 책 여러 번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만든 것이 세종의 갑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갑인자는 조선시대에 많은 책을 찍어내는 그런 활력소가 되죠. 또 세종이네. 다음 무기는 신기전은 화차의 일종이에요. 뭐 약간 다르지만 그냥 같은 걸로 쳐도 돼. 굉장히 많아요, 사실 화차의 종류가. 그리고 화포를 만들어서 이때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여러분 명랑 봤어요? 명랑 보면은 그 일본군은요, 총 쏘죠. 대포 안 쏘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판옥사에서는 대포 쓰는데 걔네 총 쏘잖아. 이게요, 화포의 발달 레벨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화포가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이건 국뽕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만약 세종 때 맘먹고 전쟁했으면은 진짜 영토 확장이고 뭐고 진짜 굉장히 많은 걸 해냈을 것 같아. 이 화포 발달 속도는 엄청났어요. 근데요, 발달 속도가 엄청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포는
화약을 꼬박꼬박 써야 되는데 화약이 굉장히 비싸요. 만드는 게 힘들어. 우리나라는 초석이란 게 없어가지고 화약을 보급하기가 좀 안 좋았어요. 화약을 그래서 밭에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밭에서는 농작물 키워서 백성들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세종이 좀 더 야망적인 군주였으면은 그럼 전쟁해가지고 영토 확장에 신경 썼을 텐데 우리나라 북쪽이 좀 따뜻했으면 전쟁했을 수도 있다. 근데 북쪽이 하도 추워가지고 의욕이 없어졌어. 그 아까 4군 6진 얘기했잖아요. 4군 6진 개척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람들 옮겨서 강제로 살게 했거든요. 여기 원래 사람 안 살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 것 중에 약간 실정에 가까운데 여기에 불쌍한 백성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야 개척해서 살아라고 했더니만 가가지고 막 얼어 죽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지. 그 우리나라 위치가 진짜 꿀이긴 꿀인데 위로 올라가긴 안 좋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갈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침략에 대한 의욕이 하도 없었지. 자, 그다음 예술 발달을 보겠습니다. 예술 이번 시험에 예술 안 나올 것 같아. 내 감이 맞아요. 무조건 안 나오는데 요것만 봅시다. 목류도원도 이거 안견이 그렸거든. 예술 중에서 그림의 대표는 몽유도원도 같은 그림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예요. 산화수는 뭐야? 진경산수화입니다. 진경산수화는요 조선 중기 이후 조선 후기에 대해서 나오는 예술 작품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야 어디 갔니?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산수화예요. 그럼 진짜 경치를 안 보고 그렸다는 소리죠? 목류도원도는요 환상 세계를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풍경화, 여러분 백일장 가면 풍경화 그리죠? 그 풍경화 안 그립니까? 네, 그 풍경화가 바로 진경산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 조선 전기까지는 목류도원도를 그렸다. 목류도원도 같이 상상화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청사기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분청사기는요 15세기에 초반에 썼던 거야. 이건요 우리가 원래 고려시대에 가지고 있던 기술이 고려시대에 가지고 있던 상감청자보다는요 레벨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만들기는 쉬워. 근데 그리고 상감청자만큼의 고급스러움은 없지만 자유분방하고 소박하게 만들기 좋은 게 바로 분청사기죠. 애초에 상감청자는 상감기법이잖아. 그 표면을 긁어내고 거기에다 딱 채워가지고 구웠더니만 떨어지지 않네? 이런 막 기적과 같은 방법이면 분청사기는 그냥 칠한 거야. 위에 그린 거라고. 근데 요러다가 선비의 마음을 담고 있는 백자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지. 이게 16세기에는 백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자 절에배도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야. 그 다음에 음악은 악을 정리했다. 악이 아니라 궁중음악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왕이요 정간보라고 하는 그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 덕분에 우리가 악악 정리라던가 많은 그 음악적인 자료를 남길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요거 말고 종묘제례악, 그 다음에 악학괴범 이런 것들. 악학괴범은 여러 가지 그 음악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책이고요. 종묘제례악은 제례학? 뭐지? 종묘제례학은 뭐야? 악이지 당연히. 종묘제례학은 조선에 있는 왕들이 신주를 모시는 곳이 종묘거든. 왕들이 죽으면 이 왕이 여기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왕의 뭐라 그러니 신주를 뭐 다른 표현 좋은 말 없니? 나 왜 신주 말고 기억이 안 나. 네, 신주를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는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네, 여기다 쫙 깔아놔요. 거기가 종묘입니다. 나중에 가봐 그냥. 야 좀 가보라고. 이 인간들은 뭐 맨날 PC방만 쳐가고 야 너네 그런 데 가지 말고 가끔은 날 잡아서 종묘도 가고 창경궁도 가고 그래. 경복궁도 가고. 그러고 보니 너네 그 이번 시험 볼 때 지난번에 학원 시험에서 경복궁 임진왜란 때 그 손실된 문화재 쓰면서 지문 중에 이거 있었지. 창경궁. 또 내가 뭐였지? 시험에 불국사, 황룡사 등이 불탔다.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 있었잖아. 외란의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더니 이거 쓴 사람 되게 많더라. 야, 닌기리들아, 창경궁과 경복궁은 다른 거거든? 경복궁이 불탔지, 창경궁은 안 탔어. 그리고 황룡사는 신라 말기에 없어졌다고, 신라래. 고려 때 불타서 없어졌다고, 신라 때 졌다가, 몽골이 침입할 때 없어졌잖아. 근데 왜 이게 외란까지 남아있냐고. 모든 문화는 다 이어져 있어요. 한 큐에 외우쇼. 야, 아무튼 됐어. 다음 거 볼 거야. 아, 살인.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방송 시간이 길어? 나 빨리빨리 끝내야 돼. 야, 나 잡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봐. 자, 살림할게요. 살림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원래 조선 초에 있는 신진사대부에서요, 두 패가 있었다고. 신진사대부 중에서 결국은 급진파가 고려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조선을 열었지. 얘네를 훈구라고 부릅니다. 훈구는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밑에 많은 노비와 그리고 토지를 얻게 돼서 실권을 갖게 되지. 그럼 이때 정몽주를 비롯해서 밀려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애들을 온건파라고 하는데, 얘들은 밀려가지고 지방으로 빠진 다음에 지방에서 힘을 길러.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그리고 가르쳤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서 정치에 고개를 들었어. 그게 사림이라고. 이 사림을 처음 등용한 왕이 성종인데, 성종 때 김종직이라고 이름 기억해요? 김종직을 위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얘들은요, 의리를 중시했고요, 명분을 중시했어요. 또 왕도 정치를 중시합니다. 왕도 정치, 우리가 이 왕도 정치라는 건요, 왕도 도덕을 알아야 된다라는 정치예요. 왕이 도덕을 바탕으로 신하랑 함께 하라는 거야. 왕권 강화처럼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말에 가까워요. 그리고 3사의 언관직에 진출합니다. 여러분 3사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관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렇죠? 사헌부는 뭐 하는 거였어요? 헌자 들어갔어. 신하를 까는 거죠. 사관원, 왕한테 잔소리하는 거죠. 홍문관, 정책연구 같이 하는 거지. 이런 게 3사라고. 3사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왕한테도 공격을 할 수 있지. 하지만 훈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구 입장에서는 살림이 완전 짜증났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몇몇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는 뭘 외워야 된다? 무갑길. 무갑길은 뭐예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오사는 왜 일어났어? 무오사는 김종직이 죽었는데, 김종직이 죽은 다음에 썼던 그 글이 있었지.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조의제문. 조문이야, 조문. 이렇게 봐봐. 조문인데 사람 죽으면 쓰는 거. 근데 거기가 의제에게 조문을 올린 거야. 의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항우한테 죽은 어린 왕이야. 항우는 누군데? 초안지에서 초나라에 있는 왕이 바로 항우죠. 네, 말해봐야 아는 사람은 알 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어. 그래서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는데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 거지. 우리가 훈구파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언제부터 얘네가 성장을 하냐면은 사실 태조를 지원한 애들부터가 훈구파의 핵심입니다. 태조는 누구예요? 미안해요. 세조예요, 세조. 세조를 중심으로 위시로 한 애들이 훈구파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우리가 세조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단종을 몰아낸 사람이죠. 그런데 단종을 몰아내는 그 사건 자체가 마치 그것을 의제하는 그거랑 의제랑 닮은 거야. 단종이랑 의제랑 꽤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핑계죠. 네, 당연히 핑계인데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어. 훈구파에서는. 야,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발견했는데 이게 마치 우리네 위대한 왕이신 세조를 깐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김종직 나쁜 놈,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나쁜 놈, 다 죽어 하는 것이 무오사입니다. 무오사가 발생해서 살인들은 굉장한 피해를 입었고 훈구 세력이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 근데도 불구하고 살인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자 두 번째로 일어난 게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는요, 요때 왕이었던 연산군의 그 어머니였던 폐비 윤씨 사건인데요. 폐비 윤씨에 대해서 연산군이 살인들을 모아놓고 말한 거야. 야, 우리 엄마 죽을 때 왜 너네 가만히 있었어? 다 죽어. 해서 많은 애들을 죽여요. 이게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우리가 연산군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3대 폭군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의 3대 폭군 말고 우리나라의 3대 폭군. 나중에 하자. 야,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 이거 뭐니? 왜,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갑자사화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아무튼 연산군이 패비 윤씨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살인들을 공격한 게 갑자사화예요. 요 사건으로 연산군이 폭군이란 게 증명됐기 때문에 하도 많았지만, 연산군은 요걸로 잘려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중종 반정 이후에 중종이 새롭게 왕이 되는데 요때 중종이 왕이 될 때 지원을 했던 애들이 생겨. 걔네들도 역시 훈구파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은 훈구파가 생기자 중종 입장에서는 맨날 나 왕 된 건 좋은데 내가 왜 이렇게 권력도 없이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훈구파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지. 조광조예요. 조광조는요, 사림의 아이돌입니다. 모든 사림들이 조광조의 광팬이었어. 그런데 조광조가 중종 입장에서도 얘 조광조는 정말 멋졌지. 그래서 대리구선 시키는 거 다 했거든. 근데 조광조가 사실 개혁을 너무 거칠게 했어요. 그 개혁 내용 중에서 혈량과를 실시한다던가, 혈량과 이제 사람을 추천으로 등용하는 제도지. 소격서라던가 도교 관청이야. 소격서를 폐지시켰죠.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하고 향약을 보급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훈 삭제를 주장합니다. 위훈 삭제. 자, 이 훈이 아까 훈구파의 훈이야. 중종 반정 때 훈구파들이 좀 개나 소나 말이나 중종 반정의 공신으로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자는 얘기지. 이 위훈 삭제를 건드려 놓으니까 훈구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래서 조광조는 결국은 중종의 손에 의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기묘사화예요. 조광조와 조광조를 포함한 몇몇 많은 사림이 피해를 이때 입었고요.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이 발단이 됐네요. 일사사화는요, 안 나와요. 왕의 외척 간의 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살인만 죽은 거 아닐걸? 네, 훈구파도 같이 막 개판이 났어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 피해를 받는지는 그 중학교 레벨에서 안 나오시니까 신경 쓰지 마셔. 기묘사화는 참고로 중종 때 있었고요. 일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습니다. 왕이 달라요.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지. 그럼 이렇게 살인들은요, 그렇게 그 피해를 계속 받은 다음에 사화 등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정계 진출 포기했어요? 전혀 아니죠. 살인 자체는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내가 살임을 설명하면서 사람이라고 쳐놨어. 그게 이유가요. 살임의 근거지가 바로 사원이라서 그래요. 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성리학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유학자를 제사를 지냈어요. 그 외에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교육이 중요하지.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 장원급제, 또 뭐 과거급제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럼 이 사원으로 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나라의 정치와 사원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어지면서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원을 중심으로 진짜 미치겠네.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오타가 많아서 미안해요. 이거 지금 자고 일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발달을 급속도로 하게 돼요. 사림을 계속 키워내는 곳이지. 일종의 배럭 같은 거야. 여기에서 서원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향약 보급도 있어요.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적인 전통적 공동체에다가 유교를 섞은 겁니다. 향은 시골이죠. 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해야 되는 약속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죽으면 며칠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고 장례 치를 때는 이런 순서로 해야 되고 누가 결혼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다 향약이라고.
이런 것을 서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원이 시골의 농촌 지배력 자체가 많이 강화가 되지요. 뭐 소학도 많이 보급을 했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주자가래도 보급하죠. 소학 어디서 들어봤죠? 소학은 사부학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부학당과 향교에서 가르쳤던 게 소학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각자 학연이 생기니까 이 학연빨로 사림들끼리도 배틀이 시작됩니다. 야, 난 어디 출신이고 난 어디 출신이고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 그게 바로 붕당이에요. 서로 반대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붕당이 상대를 그럭저럭 납득해주는 붕당이었어. 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선 경쟁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엔 이상적이었던 게 맞는데 그 뒤로는 붕당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결국은 이 붕당 때문에 조선의 기반이 많이 흔들리게 된 건 맞습니다. 학연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죠. 네, 학연이 심한 나라는 제대로 남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붕당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요, 이조 전랑 때문이야. 이조 전랑은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한번 다시 보자. 우리가 육조라는 게 있었어. 육조 중에서 가장 강한 데가 어디였을까? 네, 바로 이조입니다. 이조가 뭐 하는 데인데요? 이조는 인사권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인사권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조에 올라가면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아줄 수 있지. 이게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임명권은 너무나 강력한 권한이에요. 그 임명권은 절대로 왕이 독점을 했어야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인사권이 넘어가면서 나라가 꼬이는 거지. 물론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권력 독점을 하게 두는 나라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 2조에만 올라가 있으면. 그 중에 2조 전랑 자리는요, 무려 3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3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신하들을 공격할 수 있고 왕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2조 전랑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2조 전랑은 자신의 후임을 스스로 천거합니다. 한번 2조 전랑 자리에 오르면요, 그 자리는 불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조 전랑하고 얘들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이놈의 2조 전랑 때문에 붕당이 시작된 거라고 보셔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뭐 그 외에 왕실 외척 간의 관계 때문에 내부 분열도 일어나. 아무튼 2조 전랑 자리를 노리는 애들이 두 팀으로 결국 나누게 되는데요.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인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신진살림이에요. 새로운 살림들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대의 명분이 필요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의 지식들은 너무나 이상주의다. 우리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것을 보겠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현실과 개혁에 대한 이론을 낸 사람이 바로 이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고 굳이 한 명을 더 외우자면은 성훈도 있습니다. 심의겸을 포함한 서인들은요, 기성살림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살림들이야. 얘들은 굳이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학문을, 성리학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황의 성리학인데요. 이황 외에 조식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붕당 페이지가 꽤 중요해요. 한번 봐두면 영원히 까먹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잘 보셔. 그래서 동인, 서인, 김효원, 심의겸, 그리고 신진살림은 현실적이고 개혁적이야. 기성살림은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야. 그래서 이성원, 이황, 조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그 이이가요, 율곡 이이고 이황은요, 그 이 두 분이 우리 1,000원과 5,000원을 간직하시는 분들이죠. 그냥 잘 보시면 되겠어. 됐어요.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 보충은 그 수업 한번 다 돌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복습하면서. 너무 배고파서 못하겠어. 지금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녹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심해요. 게다가 무려 40분이나 걸렸다고. 이제 출근도 해야 돼. 제 길.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시느라 수고했습니다.